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무형유산학과에서 재직하고 있는 최궁우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거의 봄날처럼 따뜻하군요. 이런 날은 사실은 공부하기보다 놀러 가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1시간 반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근대의 나전칠기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말미에 많은 질문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나전칠기는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겠습니다만은 매우 독특합니다. 한마디로 독특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면 통일신라 후반에 생겼다고 다들 이제 학술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어림잡아 1200년 정도의 시간을 경과하는 동안에 한 번도 부침이 없이 늘 애호되었어요. 늘 선호되는 그런 공예품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부침이 있게 마련인데 나전칠기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통시적으로 심지어 근대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통시적으로 스테디셀러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 기본적인 형질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자기도 시대에 따라서 톡이나 도기에서 자기로 넘어왔다가 또 청자를 거쳐서 분청과 백자 이렇게 겉모습과 그 다음에 제작 기법도 많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또 금속공예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전칠기는 기본적인 골격 그리고 제작의 기법이 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지속해 왔어요. 그 생명력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왜 변치 않고 같은 제작 기법으로 물론 시대의 미의식을 늘 앞장서서 반영하고 이끌어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변치 않고 애호되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늘 정점에 고급 공예품의 지위를 한 번도 잃지 않고 지속해 왔다는 거죠. 궁중에서 나전칠기에 대한 가격을 기록한 탁지지, 조선시대의 탁지지 같은 기록에 이렇게 가격이 대략 산출된 게 나오고 하는데요. 일반 목기에 비해서 또는 일반 칠기에 비해서 나전칠기가 거의 2배 이상 비싼 걸 알 수 있어요. 조선 말기에 이제 신흥 부유층들이 성장하면서 나전칠기에 대한 수요와 또 제작이 굉장히 성행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부유층이나 특수층이 누리던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상 심리 같은 것들이 작용했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전칠기가 그렇게 값싼 물건은 아닙니다. 무려 6, 70년대에 그 혼숙감으로서는 나전칠기가 단연 으뜸이었죠. 이처럼 한국에서 그 1200년의 역사를 부침이 없이 늘 통시대적으로 스테디셀러로서 지위를 유지해왔던 나전칠기가 과연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런지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전칠기는 독특한 고유성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감성에 밀착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특별한 공예 아이템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나전칠기를 그토록 사랑했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아시아의 칠기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양이 바니쉬의 문화라면 같은 식물성 도료를 가지고 마감을 이렇게 공예품에 마감을 하는 이 전통은 아시아의 보편성이에요. 옷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시아의 보편성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도 전 미얀마, 뭐 네팔, 태국까지 완전히 그 굉장히 광활한 지역에 오칠이 퍼져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아시아 3국 대표적인 이제 동북아시아 3국의 오칠 문화가 중국은 뭐 척콩이라고도 부르고 조칠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법이죠.
일본은 뭐 막기에라든가 이런 금속, 이제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치장하는 그런, 특히 이제 오칠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데, 우리나라는 단연 나전칠기가 성행했다는 것은 이제 그 삼국에서도 오칠 문화의 한 차별적 특성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대를 전후한 시기부터 서양에 이제 그 우리나라 나전칠기가 소개되는 기회를 갖게 되고요. 그 서양 사람들을 굉장히 애호하게 되고 독특한 것에 환호하게 되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고려 12세기, 13세기에 만들어졌던 나전 경함이 십수점이 있는데, 그게 최근에는 물론 이제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한두 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만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단 한 점도 우리나라에 소장된 게 없었죠. 조선 초기의 명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던 시기에 외국인의 눈에 굉장히 그 호기심 어린 눈으로 특별한 공예품으로서 그것이 매료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흔하니까 그냥 뭐 그대로 보았던 것을 외국인들은 일본을 포함해서 서양인들조차도 이 땅에 왔다가 또는 근대기의 뭐 세창양행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그 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또는 출입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수집해가고 또 굉장히 이거를 위해서 일부러 우리나라에 오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선호의 대상이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은 동부아시아 3국의 기본적인 오칠 문화의 기반 위에서도 유독 나전칠기를 발달시켰던 이유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색깔에 대해서 그다지 다양하게 애호하는 그런 성향보다는 오히려 모노톤의 어떤 단색조의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있다, 공예품에서. 그래서 그 질적인 거, 그러니까 그 텍스처라든가 기본적인 모노톤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도 중국처럼 뭐 또는 일본처럼 굉장히 다채로운 도자기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색깔을 빛깔로 이해하는 독특한 감성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색을 분명히 색깔을 얘기하면서 빛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안색이라고 보통 한자어로 쓰고요. 그것을 한글로 낫빛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색깔인데 그것을 빛이라고 부르거든요. 푸른 빛, 붉은 빛, 굉장히 익숙한 용어이죠.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그 색의 스펙트럼이 일어나는 그 색깔에 대해서 유독 열망해온 감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증거 중에 하나는 통일신라 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황남대총 같은 데서 발견되는 비단벌레 등껍질로 장식한 안장이라든가 고급 공예품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비단벌레 등껍질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천연의 그 무지갯빛으로 영롱하게 빛의 각도에 따라서 그것이 산란을 일으키면서 난반사를 통해서 오색 찬란하게 빛이 나죠. 그것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가지고 안장과 이렇게 일체를 마구 일체를 꾸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의외로 단단해서 벌레 껍질인데도 불구하고 단단해서 지금까지도 일부 남아 있고요. 그게 이제 그 남쪽 지방의 팽나무 같은 데서 자생하는 그런 고유한 우리나라의 그 비단벌레를 썼다. 근데 지금 불행하게도 그것을 재현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비단벌레가 그다지 많이 자생하지 않아서 뭐 이웃 나라에서 이렇게 수입해 오기도 하고 기증받아 오기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복원했다는 스토리가 전하지요. 그런데 이게 보통의 공예품에 그 일상적으로 쓴 게 아니라 지극히 소수의 권력 그 굉장히 상층부의 제한적인 공예품으로 비단벌레가 쓰였죠. 그러니까
이 영롱한 빛깔, 천연의 빛깔로 스펙트럼이 만들어지는 이런 그 빛에 의한 색깔, 이것들을 각별히 애호했던 그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나전칠기를 바로 이제 거기에 승계해서 지금까지 그 애호하는 그런 감성을, 매료됐던 감성을 계속해서 지속해 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조개 껍질, 특히 그 전복 껍질의 안쪽을 보면 굉장히 영롱한 빛의 그 산란이 스펙트럼이 일어나는데요. 그 조개 껍질의 그 내부의 결정들이, 미세한 그 결정들이 다면체로 이렇게 꽉 차 있어서 빛이 들어오면 빛의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난반사들을 일으키죠. 마치 다이아몬드처럼요. 다이아몬드도 굉장히 많은 각을 만들어서 빛을 다채롭게 반사시키잖아요. 그래서 진가를 높이는 것인데 바로 같은 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대기에 들어오면 나전칠기가 다른 공예품들, 특히 이제 기계로 산업 생산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산업 시스템으로 전체의 그 산업 구조가 바뀌고 제작의 어떤 주도권이 바뀌어가는 과정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손으로 제작하는 제작 기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문명의 퇴행처럼 여겨질 법도 하죠. 근데 나전칠기는 예외예요. 나전칠기는 오히려 근대를 통해서 오히려 핫 아이템으로 다시 재흥하게 됩니다. 급부상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일본인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같은 칠기로 보면 일본 사람들은 오치를 소문자 재팬을 써서 오치를 대변하는, 그 오치를 지칭하는 용어로 쓸 정도로 국제적으로 오칠이 굉장히 빼어난 민족이죠.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상대적으로 오칠이 우리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거기에 보이지 않는 티끌 하나가 들어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뭐 요즘에 공예품을 오칠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조심하긴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나라 그 동국 여지승남, 신증 동국 여지승남 같은데 일본의 오칠 기술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심지어 이렇게까지 기록이 돼 있죠. 그 먼지 한 톨이 들어갈까봐, 그게 이제 아주 그 빛을 워낙에 평활하기 때문에 금방 눈에 도드라져서 거슬리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는 이제 거기에 나전칠기, 나전을 갖다 이렇게 심을 하니까 그다지 오칠 자체가 넓은 면적으로 우리에게 바로 미감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전이 먼저 들어오죠. 워낙에 또 영롱하니까. 그런데 거의 나전을 안 쓰니까 일본은 칠의 평면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이제 먼지 같은 것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데, 심지어 그 작업실에 들어가서 작업할 때도 굉장히 막 물을 뿌리고 뭐 옷을 벗고 한다든가 뭐 이런 일화들이 굉장히 많지만, 심지어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죠. 오칠 도구들을, 오칠 해야 될 그릇을 배에다 싣고 호수의 중간까지 간다. 그래서 먼지가 더 이상 올 수 없는 지역까지 가서 그 물 가운데서, 호수 가운데서 칠한다. 이런 정도로. 그래서 그 먼지가 2톨이 묻으면, 한 톨까지는 작품으로 인정하는데 2톨부터는 아무리 완성도가 높아도 먼지가 2톨이 묻어 있으면은 작품으로 치지 않는다. 뭐 이게 이제 일본의 오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전칠기에 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다루거나 뭐 거의 주도적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근데 한국에서 이 나전칠기. 근데 이 근대의 서양 사람들도 굉장히, 그래서 1920, 30년대, 특히 30년대에는 서양의 우리나라 나전칠기가 굉장히 많은 그 수출 품목으로 이렇게 급부상을 해요. 그 이전에 20년대부터는 우리나라 나전 기술을 이제 다카오카 같은 데서 그 우리나라 기술자를 데려가서 이제 일본 오칠에다가 나전을 갖다 적용하는 그런 실험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나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죠. 그 덕분인지 대내외적인 시각이 이렇게 그
관심이 모아져서 그런지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인식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왕직 미술품 제작소라든가 조선미술전람회 같은 데서 가만히 보면 초기에는 은그릇, 이왕직 미술품에서는 은그릇 같은 거를 주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나전칠기를 굉장히 주력 상품으로 다루기 시작하고요. 조선미술전람회의 공예부요. 그게 이제 1922년에 만들어진 건데 공예부는 32년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전체 공예품의 출품작들, 이제 입선 이상의 출품작들의 사진을 분석해 보면 목칠 공예품이 나전을 포함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돼요. 그러니까 공예품이 굉장히 아이템이 다양하고 장르가 분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전칠기에 대한 애호가 이 시기에 거의 굉장히 뜨거웠구나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나전칠기의 그 고유한 속성 중에 아주 하나로 저는 이렇게 정의하죠.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 올린 보석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복이라는 것을 껍질을 쓰기 위해서 전복을 키우는 사람은 없죠. 전복을 음식으로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음식을 취하고 나서 조개더미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조개무지죠, 소위 말해서. 거기에서 늘 이제 반짝반짝 오색 창에 난 빛깔들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그것을 가져다가 일일이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공정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그것을 아주 작은 무늬 단위로 그것을 오리고 붙여서 무늬를 형성합니다. 그 노고가, 그 분투가, 장인의 분투가 그야말로 머리가 새하얗게 셀 지경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그것이 섬세한지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도 그 더딘 공정을 이겨내야 됩니다. 특히 뭐냐면 지금이야 이제 기계로 이렇게 깎아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오른쪽에 그 사진을 보시면은 이걸 이제 물로 많이 씻은 거거든요. 그런데 바다에서 막 건져서 요리를 끝내고 이걸 버린 상태라면요. 굉장히 바다에 뭐 따개비 같은 것들이 잔뜩 붙어 있어서 이거를 이제 굉장히 얇게 거의 0.8mm, 조선시대 같으면 굉장히 후페니까요. 0.8mm 정도의 두께입니다. 근데 그 두께까지도 주로 바깥쪽을, 안쪽은 이제 빛깔을 바로 영롱하게 드러내는 거니까 그쪽은 안 건드리는 거고요. 바깥쪽을 이제 주로 뭐 거친 바위에다가도 갈고 줄로도 이제 갈아내고요. 뭐 돌에다 갈다가 뭐 온갖 형태로 뒤를 갈아서 원하는 두께를 맞추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거의 신고의 과정입니다. 이걸 마다 않고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재료 자체는 그냥 버려진 쓰레기인 거죠. 근데 그것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그것을 굉장히 정선되고 절제된 형태로 필요한 곳에 잘 적용한 그 지혜가 굉장히 놀랍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 올린 보석이다.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버려진 전복 껍질을 가지고 빚어낸 그야말로 전륜한 솜씨가 우리 나전장이 보여준 그 작품의 세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근대라고 하는 시기에 이제 모든 그 생산의 주도권이 기계로 넘어가죠. 대량 생산이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스피드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이잖아요. 산업화로 가기 위한. 그런데 상대적으로 손이 가지고 있는 더딘 그 비효율, 그다음에 아주 그 느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문명의 진보에 걸림돌이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른 분야는 다 산업화도 일부 또는 그 거의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죠. 뭐 섬유 분야는 뭐 방직 공장 완전히 그렇게 가고요. 일부 이제 자수라든가 이런 뭐 침성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지만은 금속공예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뭐 은입사라든가 뭐 쪼이 뭐 여러 가지 고유한 기술들이 없지 않습니다만
금속공예라고 하는 이 장르 자체의 주된 흐름은 첨단의 산업 기술에서 주력 분야로서 인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갖 공학 기술, 새로운 첨단 기술들이 거기에 적용이 되고 그래서 산업으로 그것이 바로 전환이 되죠. 체제 자체가요. 생산 체제 자체가. 도자기 역시도 이제 청자 재현이라고 하는 1907년, 8년 요 언저리부터 시작된 청자에 대한 열망이 폭증하면서 청자를 만들기 위한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 공간에서 일부 수공예 기술로 이렇게 지속이 되고요. 청자 비색의 재현을 위한 그런 이제 그 도공들의 어떤 노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활도자, 그러니까 산업도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전향적으로 발전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석고 성형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틀로 찍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정한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죠. 근데 나전칠기만큼은 손을 떠나서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공정의 특수함 때문에. 그런데도 이것이 굉장히 이 시기에 핫한 아이템이었다. 이게 놀랍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산업화 쪽으로 가는 생산의 효율과 스피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의 산업 제품의 생산 시스템으로 전체가 전환하는 시기에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내 직업을 빼앗아가고 내 일거리를 내 목숨줄을 빼앗아간다고 그래서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 같은 것도 일고요. 그리고 기계로 생산되는 것에 대한 체질적 거부감, 그리고 질적인 어떤 저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그 고급 공예품에 대한 향수 취향의 어떤 변화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러스킨이라든가 윌리엄 모리스 같은 사람이 아트 앤 크래프트 무브먼트 그리고 아른 누보 아르데코 뭐 바우하우스 뭐 이렇게 해서 그 운동의 전체 흐름 자체가 손을 지키려다가 이제 부득이 기계와 이렇게 나중에 절충해가는 뭐 이런 과정이 바로 유럽 공예 운동의 역사이고 또 유럽 디자인 운동사의 역사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 큰 틀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죠. 일본에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산업 시스템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각급 학교라든가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뭐 특히 1930년대가 거의 공업화가 정점을 이루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민족 자본도 20년대에 그 몇백 개에 불과하다가 30년대가 되면 뭐 수천 개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비약적으로. 그런 시대의 그 흐름에 비춰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현상이죠. 그게 바로 이제 한편으로는 공예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어떤 속성, 하나는 전통적인 수공예적 감성,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장인의 손끝에서 빚어서 그 전륜한 솜씨를 표현해낼 수 있는 그 하나의 갈래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전통공예의 미술공예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산업화,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술과 그 다음에 공예 그리고 산업 이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분화되고 이분법 뭐 이제 이분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근대 나전의 주된 변화를 몇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형, 그리고 또 곧 그것이 기형은 이제 기능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기형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좀 이따 이제 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뭐 그 이전까지 이제 그 뭐 경함이라든가 관복함, 뭐 빗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전이 적용이 돼요. 주로 이제 이 여성의 공간에서 그 의복과 관련된 의복을 갈무리하고 준비하는 그런 이제 그 소임을 주로 여성들이 담당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이제 화장 도구 또 중요한 장신구 같은 것들을 보관하고 그것을 열어서 또 머리라든가 얼굴을 치장하는 이런 굉장히 귀하고 또 그 취향 고급 취향에 관련된 거 이런
쪽에 국한돼 있었다면 관복이라고 하는 것을 담는 함은 관복이 그냥 옷은 아니잖아요. 일상복하고 완전히 구분되는 일종의 그 사람의 그 삶 전체의 무게가 실려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의 대외적인 권위, 그다음 명예, 이런 것들이 그 이 관복에 그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그래서 그 관복을 굉장히 애지중지했죠. 그래서 그거를 담는 함도 그 최고의 어떤 품질을 가지고 가장 좋은 상태로 보관하겠다. 오칠이 가지고 있는 또 옷을, 천연섬이니까 그것을 뭐 조미 쏜다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효과도 또한 오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마 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근대가 되면은 훨씬 다양하게 그 품목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이 늘어나는 거죠. 서류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대형화되는데 뭐 탁자와 같은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칸막이, 소위 말해서 이제 파티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나라고 보통 부릅니다만은 그 축립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조선 미전에 출품이 되고요. 화병이 또 굉장히 그 매력적인 아이템이었어요. 화병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대 생활 계량, 그리고 근대를 앞장서서 선도한다라고 하는 이제 모던 보이, 그리고 생활 계량이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 때문에 굉장히 선호됐던 그런 독특한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꽃을 물병에다가 꽂아서 실내를 장식하는 것, 이게 이제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공중 그 채화라든가 지화의 경우는 그 물하고 상관없이 그것을 인공꽃을 만들어서 계절과 상관없이 생명을 특별히 이렇게 존중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늘 피지 않는 계절에도 잔치는 열려야 되니까 그것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 잔치를 이렇게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곳에다가. 그런데 그런 거하고 다르게 생활을 갖다 이제 실내에 들여오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새로운 근대적인 생활 계량의 한 표징으로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일본을 통해서 화양 절충 양식으로 이 땅에 들어오죠. 근대적인 서양식 또는 일본풍으로 재해석된 서양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궁궐에도 들어오고 일반 가정에도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공간에 설사 서양식으로 꾸미지 않더라도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손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근대를 앞장서서 나는 소비한다 라고 하는 의식을 아마 화병을 통해서 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병이 많아요. 조선미전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국전을 통틀어서 특히 화병의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도자기겠죠. 도자기 화병은 뭐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많고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화병이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차지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심지어 그 나전칠기 가지고 화병을 만들어서 출품한 경우도 이제 조선미전에 굉장히 많습니다. 금속공예품도 있고요. 그 정도로 이제 화병이 근대 공간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새로운 기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형이라고 하는 것 또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긴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조금 닮은 듯 다른 용어인데요. 기능이라는 건 쓰임인데요. 기형은 그것이 갖고 있는 형상의 특징이잖아요. 형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쓸모가 형태를 결정하죠. Form follows function 이라고 하는 근대 디자인의 명제가 있죠. 이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형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 그 전에 없던 공예품들이 새롭게 필요하고 그것이 새로 등장하고요. 또 동시에 바뀐 생활 양식 때문에 폐기되는 것도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서서히 그 문화 그리고 문명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근대 나전에서 이런 중요한 변화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 말씀드렸듯이 나전칠기라고 하는 기본 형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형 그리고 제작 기법에서 약간의 변화들이 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바로 두 번째 기술의 변화입니다. 제작 기술의 변화예요. 다른 분야에서는 비약적으로 첨단의 어떤 그 공업화 또는 산업화의 기술들이 기계 기술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새로운 기계들이 방직 기계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고 하는데 나전칠기는 이런 식의 어떤 근본적 변화가 아니라 프로세스라든가 기본적인 그 기술의 형질은 같은데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정밀하고 더 유력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들이 그 방해됐던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죠. 조선시대는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덕지덕지 앉은 조개 껍질의 뒷면을 원하는 두께만큼을 계속해서 갈고 또 갈고 이 지난한 시간 동안 반복해서 노동이 필요한 것이었는데요. 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료를 준비하는 공정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지간하면 이 두께가 너무 얇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며칠 동안 갈았는데 자칫해서 부주의해서 구멍이라도 난다. 그럼 며칠 동안의 노고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얇게는 시도를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터울 수밖에 없어 조선시대 거는. 그래서 그 후패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한 1mm까지 가기도 하고요. 뭐 0.7mm, 뭐 0.8mm 뭐 보통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무늬를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동원이 되는데요. 사실은 정교하게 이렇게 곡선을 끊는 오려서 무늬를 표현하기가 조선시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송주환 선생 같은 경우에 이제 송방웅 선생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의 중요 무형문화재였죠. 그분의 부친이었죠. 그 부친도 이제 중요 무형문화재셨는데요. 김봉영, 그다음에 신부길, 송주환 이 세 분이 전성규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밑에 그 일종의 삼총사처럼 그렇게 빼어난 실력을 구가해서 한 시대를 리더했던 나전 장인들이거든요. 그 중에 그 송주환 선생이 통영에 계셨는데 그분의 기억에 의하면 이 곡선을 갖다가 표현할 때 곡선의 윤곽선을 따라서 그 두꺼운 거를 잘못하면 부러져 버리니까요. 깨져 버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송곳을 이렇게 듬성듬성 구멍을 뚫는답니다. 그래가지고 떼내고요. 굉장히 엉성한 그 나머지 그 거스러기들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일일이 줄로 갈아서 만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그러니 상상해 보십시오. 고려 나전 경함 지금 거의 해외에 나가 있고 이제 국립박물관에 한 점이 들어와 있고요. 이 고려 나전 경함이 거기에 나전 쪼가리가 몇 개 정도 있는지를 들으셨을 겁니다. 2만 개 또는 어떤 분은 2만 5천 개가 붙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3, 40cm 길이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함 하나에 나전 쪼가리가 2만 개 이상 붙었다. 자, 상상해 보세요. 2만 개 이상을 일일이 무늬를 뒤에 일일이 갈아내고 그것을 원하는 대로 무늬를 오려서 빈틈없이 빼곡하게 거기다가 붙여서 무늬를 표현한다. 그 시간이 몇 달 가지고도 부족했을 겁니다. 뭐 전체 공정으로 치면요. 준비 과정까지 하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표현했을까? 깜짝 놀랄 만한 작품도 있어요. 조선 17세기에 일본의 뭐 야마토 분과관에 있는 그런 뭐 의함 같은 경우는 진짜 그렇게 유려하게 보여서 17세기에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까지 유려한 곡선을
세련되게 표현했을까? 이게 이제 사람들의 그 아직도 그 수수께끼예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하죠. 뭐 이제 그 일부 문헌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만 찬물에다가 이렇게 오차 이제 찬물에다가 담그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식초에 담그면 이제 그 딱딱했던 게 약간 부드러워져요. 성질이.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가위로 이렇게 오려서 무늬를 이렇게 표현했다. 뭐 이런 설도 있고, 그 다음에 옥을 자를 때 쓰는 실로 된 그런 톱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오렸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기록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되지를 못해서 지금 상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근대에는 이 그 조개 껍질을 갈고 원하는 무늬로 만들어가는 이 공정을 서폐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폐 기술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크게 개량이 됐죠. 무엇보다도 그 가장 중요한 변화는 1920년대 초반에 그 일본의 이 오카야마라고 하는 지역에 그 우리나라 조선 나전 장인들을 그 당시에 그 전성규라든가 김봉룡, 송주환 같은 분들을 그 초대해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나전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나전 기술을 전수해주고 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때 거기에서 이제 뭐 송전 선생과 전성규 선생 같은 경우는 한 2년 있다가 이제 돌아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나전 작업을 활발하게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양성하고 했죠. 근데 송전 선생은 조금 더 계셨던 것 같고 그 나머지 또 다른 분들이 갔다가 훨씬 뒤까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향으로 이 다카오카라고 하는 지역에는 일본 전역이 대체로 그냥 오칠 문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그 금분이라든가 그 금박 같은 거를 오리는 그 시회 막계 기법이 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나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드문드문하고 소략하게 좀 거의 유행하지 않다시피 하죠. 근데 이 지역은 지금까지도요. 그 전통이 나전 중심으로 특별하게 이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장인 세 분이 중심이 돼서 거기에 파견된 그 결과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인데 그분들이 갔다가 무조건 우리 기술만 전해주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거기에서 또 장점들을 발견해서 일부 도구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바로 좀 이따 보여드릴 실톱입니다. 금속공예의 그 금속판을 오릴 때 쓰는 실톱은 이렇게 둥글고 곡선을 자유자재로 유연하게 이렇게 오려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나전에다 이제 적용을 해서 주로 주름질 기법, 유연한 유기적인 곡선을 가진 무늬 단위를 오려낼 때 그 실톱을 주로 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비약적으로 표현의 영역이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표현의 결과도 굉장히 섬세해지고 사실적으로도 바뀌고 조형화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투박할 수밖에 없었죠. 도구의 어떤 성능이라든가 그 당시에 그 시대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공예 양식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칠을 정제하는 기술, 이것 또한 사실은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오칠만 가지고 보면 동아시아 전체가 그 오칠 문화의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오칠만 따지면 일본이 훨씬 더 앞서 있었죠. 우리는 이제 나전이라고 하는 보완제가 있기 때문에 무늬의 시선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에 여백에 있는 오칠의 상태가 다소 소홀하게 다뤄진 게 사실이에요. 그게 눈길이 늘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이 됐다면 우리도 훨씬 이전부터 오칠 기술을 더 정제된 기술을 발전시켜 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여건 때문에 사실은 오칠 기술에 대해서는
일본만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정제하는 과정, 그러니까 온나무의 수액을 이렇게 뽑아내서 그것을 이제 수분을 날리고 불순물을 걸러내고 이런 과정이 바로 정제 과정인데요. 일본의 같은 옷의 어떤 그 칠의 원액을 가지고도 어느 지역에서 누가 정제를 했느냐에 따라서 옷의 품질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물론 원래 우르시오리라는 이 성분 자체가 옷의 품질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만은 실제로 온나무의 같은 수액이라 할지라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공정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칠도요,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밑에 묻히는 한 7, 8번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초칠에 주로 쓰는 거. 이거는 이제 비교적 이렇게 질이 낮은 것도 쓸 수가 있죠. 표면에 드러나지도 않고요. 밑에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이렇게 쓴다면 상칠이라고 있어요. 맨 위에 마감칠. 그거는 정말 좋은 고급칠을 엄선해서 쓰거든요. 이럴 때 그 정제 기술이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가늠이 되는데 이 오칠 정제 기술도 그때 이제 일본에 굉장히 그 와지마라든가 오칠이 일본 전역에 굉장히 많은데 정제 기술 또한 우리보다 훨씬 발전돼 있죠. 좀 다르고요.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일본은 이제 기계로 하는 경우가 많고 오늘 아직도 이제 수동식으로 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일부에서 지금 정수화 선생 같은 분이 이렇게 전수해 오고 계시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건칠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재현이 됐어요. 이 근대를 통해서. 건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나무로 된 몸체에다가 마감 도료로 이렇게 오칠을 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일반적인 오칠 기법인데요. 건칠은 안에 목심이 없는 거예요. 목심이 없는 채로 이 마라고 하는 천과 오칠이라고 하는 이 재료 두 가지 가지고 층을 만들어서 벽을 형성하는, 기벽을 형성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초기 형태를 구축하는 데는 그 기본적인 형태가 필요하겠죠. 이것은 완성이 되면 빼내버리거나 가벼워서 안에 들어있어도 무관한 그런 재료로 만들어서 대부분 이제 빼내고요. 부셔지거나 흙 같으면 이제 이렇게 완전히 그 고착시키지 않은 채로 있다가 이제 물에 담그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파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국에는 천과 옷이 이렇게 굳어져서 두께를 형성해 가지고 한 너댓 번, 심지어는 더 두꺼울 경우는 더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마르면 또 붙이고 또 거기에 오칠을 하고 이 거듭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독특한 기술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건칠 불상만 해도 굉장히 여러 구가 있어요. 희랑조사상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불교 사원에 아직도 전해오는 것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적인 것보다는 일반 공예품보다는 이 굉장한 공력이 들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신앙심의 기초에서 최선의 공정을 다 기울여서 만들어야 되는 불상이나 불교 공예품, 종교 용품을 만드는데 더 적절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불교 불상을 만드는 곳에 주로 현재 남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불상을 가마에 태워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불교 예식도 있지요. 이제 그런 경우에 너무 무거우면 청동이라든가 철로 만들어졌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무거워서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 또는 만들어서 옮겨서 특정한 원하는 곳에 안치하는 과정의 그 원거리를 움직여야 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를 위해서 특별히 더 적극적으로 불교에서 이 기술을 더 적용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선 후 말기에 오면서 흐지부지 이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낮은 칠기와 오칠공예를 하는 분들조차도
거의 그냥 잊혀진 기술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 시기 1920년대, 30년대, 20년대까지 누구도 이 땅에 그런 기술을 갖지 못했죠. 근데 창원이라고 하는 호를 쓰는 강창규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공예가이시고요. 아마 근대 공간에서 공예가로서 그 가장 손꼽히는 공예가 중에 한 분일 겁니다. 이분이 동경미술학교, 그 당시에는 우에노 미술학교라고 불렀죠. 거기에 1932년도인가요? 33년도에 졸업을 해가지고 70과에서 7회과에서 졸업을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때 일본 제전에도 출품하고 조선미전에도 출품하고 한 작품이 바로 건칠 작품이었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워낙에 빼어난 작품이고 현재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수년 전에 저도 참여해서 우리나라 근대문화재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강창규 선생을 통해서 사실은 잃어버렸던 건칠 기술이 다시 재흥하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건칠하는 작가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도태칠이라고 하는 것도 이때 처음으로 또 시도가 됩니다. 보통은 목재를 기반에다가 이렇게 칠하거나 그 다음에 뭐 오칠이 여러 군데 칠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나무에다가 칠하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칠 같은 게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나라에 별로 눈에 안 띄던 도자기 위에다가 오칠을 하고 거기에 또 나전을 심은하는 이런 경향이 또 이때 보여지지요. 오늘날에는요. 오칠의 영역이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가 된 끝에 구리, 동으로 된 금속 공예품에다가 오칠을 해가지고 일단 150도인가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구우면 굉장히 오칠이 경화가 돼서 잘 안착이 돼요. 그리고 표면질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릇을 만드는 생활용기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시도들도 여러 군데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시도를 하는 작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양의 변화입니다. 문양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게 새로 근대기에 생성이 되는데요. 조선시대만 해도 이제 구관문이라든가 주로 끊음질에서는 구관문이라든가 뭐 격자문 이런 것들이 대체로 주류를 이뤘고요. 그리고 주름질이라고 해봐야 이제 당초문 이렇게 곡선을 해봐야 당초문 정도였는데 근대에 들어오면 굉장히 이 곡선 자체가 자유분방해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톱의 영향으로 유려하고 활달한 식물문, 화조문, 그리고 이국적인 무늬도 과감하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구려 벽화 등의 새로운 무늬들이 여기에 시도가 되기도 합니다. 좀 보겠습니다. 공예의 발달은 연장의 발달, 연장의 그 도구의 발달하고 굉장히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구가 어떤 것이 그 당시에 그 존재했느냐에 따라서 그 도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표현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표현이 가능하도록 또 장인은 열심히 자기가 필요한 도구를 또 개발하고 새로 연구해가지고 새로 또 만들어서 쓰고요. 뭐 이런 것들이 그 연속이 바로 공예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전통적인 조선시대에는 궁중에서 쓰는 나전칠기를 제작할 때도 바로 이처럼 소략한 위에 거도라고 하는 칼처럼 생겼습니다만은 끝에가 미세한 톱날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수직의 상사라고 해서 끊음질용으로 이렇게 이것으로 쓸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 상사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제 줄, 이것은 뭐 요즘에 현대적인 줄입니다만 전통적인 줄을 사진을 찾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썩 좋은 사진이 없어서 부득이 요즘에 현대식 줄을, 근데 그 기능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송곳이 보이죠. 송곳은 구멍 뚫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또 오려 나가고 그러면 또 떼내고 이렇게 해서 형태를 구성하는데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송곳은 반드시 끝이 동그란 게 아니라 면이 이렇게 있어야
송곳이 구멍이 잘 뚫리는 법이죠. 이 송곳으로 구멍 뚫는 것을 빨리 뚫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얇아서 힘을 잘못 주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것에는 이 활비비라고 하는 중간에 보이는 이 끈이 달린 요 장치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활비비는 세계 전역에 다 걸쳐서 있어요. 이거는 뭐 한국만의 뭐 고유한 것이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틀톱도 조선톱이라고 하잖아요. 탄개톱. 이것도 일본만 이런 게 없지 유럽의 전역 북유럽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국제적인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가 어떻게 하면은 연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가장 그 불필요한 걸 다 떼내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게 연장이잖아요. 연장에다 뭐 장식을 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필요하고 효율적인 것, 무게도 적당하고 손에 딱 맞는 것, 이것들을 고안하다 보니까 인류 보편의 어떤 보편적인 정서가 기본적인 형태를 구축하는데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아요. 활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끈에다가 이렇게 한번 감아가지고요. 이렇게 쓱쓱쓱 이렇게 돌리면 왕복 운동이 이 그 송곳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왕복으로 이렇게 한참 수십 바퀴를 돌다가 또 거꾸로 또 수십 바퀴를 돌고요. 그래서 힘을 적당하게 조절하면서 회전수를 높여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고 깨지기 쉬운 그런 것에 효율적으로 구멍 뚫기에 딱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쓰였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근대기에는 물론 위에 있는 것들도 여전히 그대로 쓰이고요. 새로 들어온 게 아까도 말씀드린 1920년대 전반에 이런 실톱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거도 가지고 일일이 이제 그 머리카락보다 좀 더 굵게, 그 다음에 더 넓게 뭐 이런 등간격으로 이렇게 실처럼 나전을 끊어내는 이거 이제 그걸로 이렇게 무늬를 기하적인 무늬를 구성하는 것이 끊음질인데 그거를 굉장히 그 예민하게 끊지 않으면 그 두께가 달라진다든가 그 이쪽 좌우의 넓이가 달라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무늬가 영 어색하고 이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균형이 깨져버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끊어내는 상사기라는 게 그래서 이제 낮은 패를 놓고 눌러서 마치 작두처럼 쓰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기에 들어오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기계로 아예 그냥 기계로 아예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조선시대의 나전, 조선 말기까지의 나전의 그 기본적인 문양의 그 구성이라든가 특징들을 한번 근대하고 기형까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큰 틀에서 좀 러프하게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주로 관복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성용 뭐 빗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쓰였고요. 조선시대에는. 그리고 무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거칠고 엉성하고 그 다음에 섬세한 것과 좀 거리가 멀죠. 그런데 근대에는 이렇게 다채로운 형태의 기형들이 새로이 등장합니다. 이 교자상처럼 보이는 거, 이건 탁자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음식을 먹는 용도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간단한 차 정도는 마실 수 있겠지만은 찾아온 손님에게 방석을 놓고 좌우에 또는 둘러앉아서 담소를 나눈다든가 여기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쓰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든 이제 일종의 그 서재용 탁자, 앉은뱅이 책상 구실도 하고요. 뭐 그런 주로 용도로 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조선미전에 새로 등장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무늬들은 말도 못하게 섬세해서 그 전에 도저히 엄두를 못 냈던 산수 풍경무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치 붓으로 표현한 것처럼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하단의 두 번째가 바로 나전으로 만들어진 화병이에요. 저게 이제 꽃을 꼽는 용도입니다. 김봉용 선생님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크기를 과하게 그 화면 때문에 줄여서 표현했습니다만은 제법 큰 다나라고 하는 충립이라고 쓰고 다나라고 일본말로 읽는 일종의 파티션 같은 개념이에요.
굉장히 그 공간을 분할해서 이렇게 다다미방에 놓고 이렇게 쓰는 건데요. 기형 자체는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표현된 무늬는 어디서 많이 보던 것이죠. 고구려 고운벽 무용총 벽화를 도안을 여기다 옮겨놓은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그 고구려 고운벽화의 무늬를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엄혹한 시기에 표현했다 이러면 이제 일종의 뭐 민족주의적인 뭐 의식, 우리 역사 의식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라기보다는 1922년도인가요? 이집트의 그 투탕카멘 무덤이 발굴이 되죠. 세계의 발굴이라고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에 이 소식이 전해지고 뭐 끊임없이 그 사진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아주 대서특필이 됐었죠. 우리나라까지도 알려졌으니까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죠. 일본 같은 데서는 이제 이게 몸은 동양에 있는데 마음이나 정신은 서양에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소위 그 타라입구론을 주창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세계 그 유럽의 중심부의 문화들하고 어깨를 겨루고요. 뭐 그러던 나라니까 그 이집트 투탕카멘의 어떤 발굴 히스토리가 일본의 전역의 그냥 모든 예술가들의 그 관심사였죠. 그래서 일본 제전이나 뭐 일본 관전에 굉장히 많은 그 소재로 모티프로 그런 고대 무늬들이 사용되기 시작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일본의 수출품을 만들기 위한 메이지 도안 같은 데서도 일본의 고대의 어떤 그 자신들이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공예품들에 표현된 무늬들을 차용해서 유럽에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네 국력을 또는 문화를 갖다가 자랑하고 싶어서 고대 무늬를 이렇게 차용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고고이금이라고 표현했죠. 일본 사람들은요. 생각할 고자에다가 예고자, 이로울 이자에다가 현재, 지금이라고 할 때의 금자를 써서 과거를 잘 상고하면 오늘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뭐 벚꽃 창신 같은 의미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해석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라 시대 거라든가 이런 무늬들을 굉장히 메이지 도안에다가 활용을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구나 또 우리나라 그 고구려 고운벽화, 그 다음에 신라 무덤들을 조선 뭐 이렇게 그 고족조사단이 그 일본 고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굴되고 그것이 또 소개되고 하는 그런 과정하고도 맞물려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기형은 뭔가 우리나라 사방탁자 같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사방탁자의 느낌을 가졌지만 사실은 거의 그 단면이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전형적인 서양 가구입니다. 그래서 그걸 코너 체스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모서리 삼각의 꼭지점에다가 그걸 딱 대서 거기다 설치를 하면 공간을 크게 동선을 방해하지 않고 그 필요한 물건들을 거기다가 장식할 수도 있고 보관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서양의 가구죠. 그런 것들이 조선 미전에 우리나라 일본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 나전장인의 그 작품으로 출품이 됩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뭐 과거에는 약간 좀 뭐 아직 그 공부가 좀 못 미쳤을 때는 이거를 이제 일본 뭐 기형을 가져왔고 뭐 일본의 기법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좋지 않은 관점으로 이거를 해석하고 했던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좀 더 가치 중립적으로 거대한 문명사의 전환기에 가장 그 필요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정보, 가장 가까이 있는 대상이 바로 일본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측면 그리고 그것이 이제 꼭 일본이라고 하는 대상 때문에 그 결과가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해석돼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7세기의 유물인데 일본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나전칠기죠. 근데 거기에는 이처럼 이거는 의함이에요. 관복함. 이것처럼 말도 안 되게 정교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과연 어떻게 표현됐을까? 그러니까 송곳으로 뚫거나 뭐 줄로 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좀 수수께끼입니다. 근데 192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실톱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과연 꼭 옳은 관점일까? 뭐 이런 생각을 꼭 실톱이 아니라도 이렇게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옳을 수 있는 어떤 것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는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서패 공정인데요. 나전을 이렇게 뒤를 일정 두께를 남기고 뒤를 끊임없이 갈아낸 다음에 필요한, 특히 이제 나전이라고 해서 모든 면이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복 껍질 하나에서 쓸 수 있는 게 그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전복 껍질을 이렇게 모아야지 겨우 이제 되거든요. 요즘엔 저렇게 좀 회전 기계를 동원해서 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나전 원패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서 수용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그 통영 울돌목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 이순신 장군의 전적이 빛나는 전적이 있는 그 지역이 물길이 새서 그런지 유독 그 전복 껍질의 무늬가 영롱하죠. 그래서 과거에 이렇습니다. 공예가 특별히 특정한 공예품이 발달한 지역이라면 곧 어떤 지역이냐면 그 지역에 해당하는 좋은 재료가 생산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좋은 재료의 생산지가 곧 명품의 생산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워낙에 물류의 유통이 활발하니까 과거와 크게 다르지만 통영이 바로 과거에 좋은 전복 껍질의 생산지라고 하는 것과 결부되는 것, 그것이 우연한 일치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색패와 청패가 사실은 조금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한국 것도 있고 외국 것도 있고 한데 이제 우리나라 것이 조금 색이 푸르기도 하고 또 붉은빛도 살짝 머금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색패의 특징이고요. 보통 이제 청패는 일본이 주산지지만은 한국에서도 많이 나고요. 청색과 푸른색이 이렇게 주로 이제 그 아롱지는 그런 좋은 주로 많이 쓰는 게 색패와 청패입니다. 전통시대 우리 나전칠기는 거의 대부분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근대 이후에 특히 1930년대를 넘어서서 이제 국제 교류 같은 것들이 이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물류가 활발해지면서 뭐 외국의 여러 지역 필리핀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미얀마, 뭐 파푸아 뉴기니까지, 뭐 타히티까지 이런 데서 생산되는 그런 야광패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 등지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지금은 야광패가 굉장히 굉장히 화려한데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 작가들이 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특별한 곳에 이게 이제 나전의 빛깔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빛깔이 뭐 화려하고 얼룩거리고요, 어른거리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분하면서도 은은하면서도 또한 빛을 다채롭게 내부에서 함축하고 있는 것, 함유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좋은 나전의 빛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주 빛깔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것도 또한 이렇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조선시대 나전칠기의 기본적인 특징을 아마 전시대 지난주에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꼭 공부하지 않더라도 아마 머릿속에 기억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게 바로 1937년을 전후한 시기에 김진갑 선생이 만들었다고 이제 확인이 됐죠. 이걸 지금 동아대 석당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순정 효황후의
소장품이었어요. 굉장히 무늬가 정교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여러 화가들의 해강 김규진의 어떤 뭐 산수화라든가 뭐 묵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굉장히 정교하게 표현해내서 과연 이거를 나전으로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나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 표현의 그 수준이 높은데요. 이때 사용된 것들이 이 땅에서 생산되는 전복 껍질만이 아니라 이제 뭐 야광패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과감하게 특히 이제 넓은 면적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요. 그 우리나라 그 전복 껍질은 크기가 작거든요. 그래서 뿔소라라든가 이게 소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데서 넓은 면적을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표현의 어떤 특성상, 모티브의 특성상 거기에 적합한 조개 껍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우아합니다. 이것도 같은 김진갑 선생이 만든 그런 침대인데요. 침대에 저렇게 아주 화려한 십장색 무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치 붓으로 표현한 듯이 유려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여기에도 진주패, 색패 이런 것들이 또는 야광패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자, 근대라고 하는 나전이라고 하는 것은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근대라고 하는 시기의 특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근대 나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대는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구나. 이건 시대의 대세고 흐름이구나. 거부할 수 없는 세계사적 전환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겼겠죠. 그게 이제 1880년대고요. 그 1880년대가 이제 그야말로 개화, 그러니까 수구, 뭐 예를 들어서 그 벽사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다가 80년대가 되면은 이제 동도서기 절충적인 1890년대가 되면 이제 아예 급진 개화파로 돌아서죠. 그 절충적인 생각을 하던 시기에 이제 최초로 그 우리 사절단을 서양에다 보낸 게 바로 1883년에 조선 보빙사 일행이죠. 조선 보빙사 일행은 그 전해에 바로 후투 공사를 공사급으로 우리나라에 보내준 거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파견하게 되죠.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일행들입니다. 민영이, 홍영식을 비롯해서 육일존 이런 사람들이 팀을 꾸려서 가죠. 천신만고 끝에 갔는데 사실은 민영이 같은 사람, 뭐 홍영식은 다소 개화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요. 민영식은 수구파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갈 때도 그냥 티격태격하고 뭐 서로 입장이 달라서 정사와 부사의 입장이었습니다만은 이 수구적인 입장을 가졌던 사람이 굉장히 미국 땅에 가서는 놀라고 개화를 경이로운 눈으로 보죠. 그래서 막 개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제로 목도하고 뭐 전깃불이 켜진 호텔에 가서 납작 엎드리고 그 다음에 웨스트 포인트에 가서 사열도 받고 그 다음에 자동차 만드는 그러니까 이 공업단지 자동차까지는 아닌데 공업단지가 시카고 같은 데도 가고 그러면서 박람회도 가서 구경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의식이 바뀌죠. 그 심지어는 망국박람회를 아무런 준비도 없고 사전에 우리 나라하고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외국 외신들한테 망국박람회를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욕에 넘치는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방문할 때는 그 미국 대통령 아더 대통령인데 저렇게 넙죽 큰 절을 통해서 예를 다하고요. 마주 오는 아더 대통령이 당황스러워서 약간 그런 장면이 이제 그 뉴스페이퍼라고 하는 타블로이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리죠.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일찍 갔습니다마는 견미사행단이 가서 같은 대통령을 향해서 서서 악수하는 장면이
같은 신문에 실려요. 그 정도의 그 서양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없었던 거죠, 우리는. 그런데 그랬던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돌아와서 후투공사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암흑에서 태어나서 광명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이제 다시 암흑으로 되돌아왔다. 본인이 받았던 충격이 어느 정도 컸는지를 단적으로 이 말 속에서 느낄 수가 있죠. 근데 물론 이제 돌아와서 다시 그 논어책을 열심히 읽고 뭐 이랬다는 얘기를 하면서 홍영식이 다시 실망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시대의 분위기 그리고 이제 고종의 광무개혁, 그게 의지가 이렇게 발현되면서 가열차게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이제 개화 바람이 불죠. 빵빵남에 출품하기도 하고, 아까 보셨던 저 그림처럼 그 다음에 기술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공업전습소, 통영 나전 7기 공방, 태천 7기 700해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전 7기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요. 여러 가지 금속공예나 도자기를 가르치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기술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도 노력을 기울이고, 이때 그 사회 각 기관의 소위 SOC라고 하는 사회 간접 자본에 해당하는 그런 뭐 철도, 뭐 은행, 학교, 뭐 여러 가지 무슨 병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외국인 기술자들을 들여와서 수백 명을 들여와서 직접 기술을 전수받기도 하죠. 이런 의지들이 표현이 되던 시대예요. 그런데 1930년대 뭐 더구나 뭐 이제 소비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백화점도 등장하고요. 특히 나전 7기는 1925년에 물론 일본관에 그 소개가 됩니다만은 파리 장식미술 박람회라는 게 개최가 되고, 일본관 안에 우리나라의 전성기하고 김봉용 두 사람이 거기에 이제 출품했다가 은상과 동상을 받게 되죠. 서양 사람들은 도자기는 이미 1710년경에 그 포슬린을 만들어내잖아요. 마이센에서. 그다음에 뭐 그 프랑스에서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해서 도자기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나라에 특별히 관심이 덜했죠. 일본 사람들은 물론 청자에 대한 열망 때문에 청자 재현 사업을 했지만, 도자 자체, 금속공예도 또 오히려 자기네들이 훨씬 더 진보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나전 7기는 보도 듣도 못한 것, 일본 사람조차도 대안이 없으니까 이 땅의 그 조선의 장인들 작품을 자기네 관에다가 이렇게 파리에다가 전시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상을 받고요. 이러면서 이제 유럽 수출의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나전 7기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근대를 통해서 전통과 모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양립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원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는 전통을 비교적 충실하게 계승하는 노력, 그리고 하나는 새롭게 창의적으로 새로운 미술의 어떤 영역으로 이것을 끌어들여서 조형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들이 이렇게 뒤섞이고 충돌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는 전통은 이왕직 미술품 제작소에서, 그리고 모던은 물론 이제 그 작가는 뒤섞이기도 합니다만은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해서 각각 그 나름의 정체성을 토대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이왕직 미술품 제작소에 몸담았던 대부분의 장인들,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중에 1960년대, 62년도에 문화재보호법이 생기고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 사업을 통해서 대부분 그분들이 무형문화재로 활동하게 되죠.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갓을 조립하는 입자장의 경우는 제도의 변화라고 하는 게 전통공예에 얼마나 치명타를 주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한 컷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연히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단발령을 전후한 시기에 제주도에서 갓과 관련된 그 수공업자, 그 장인의 숫자가 2만 명 가까이 됐다고 하고요. 1962년도에 불과 한 세기까지는 안 되고 한 6, 70년 만에 부랴부랴 제주도를 쫓아가서 갓을 만드는 장인을 찾아보니 달랑 2명이 남았더라.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제도의 변화, 뭐 예를 들어서 단발령이라든가 이런 양복을 입게 되고 뭐 머리를 잘라서 서양식으로 이발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무려 공예의 그 영역이 2만 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이죠. 이런 게 바로 근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저는 스테디셀러고 오히려 이때 핫 아이템이 된다.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일이라는 거죠. 바로 조선미전을 통해서 조형에 대한 미술에 대한 열망이 공예에 굉장히 이 시기에 이제 착근하게 되죠. 그 출발점은 물론 공예 형질 안에는 쓰임과 조형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함께 있을 때 온전해요. 그래서 미술로만 가게 되면 굉장히 불완전해지는 것이죠. 공예의 원래 소임을 다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게 일본에 굉장히 중요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1893년에 일본이 뭐 메이지 그 단계에서 유럽에 굉장히 많은 그 진출을 했었고요. 박람회 같은 데는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자기 파빌리온을 크게 짓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893년에 시카고 만국 박람회 때 그 출품했던 작품이 있어요. 금속 공예로 주물로 떠서 이 매 12마리를 출품한 건데 이거를 미술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에 족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굉장히 그 자랑거리로 삼아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다 전시를 했어요. 그랬는데 서양 사람들이 이거를 미술로 쳐주려 않았던 거죠. 미국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미술이 아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공예에 대한 저평가에 일본 사람들의 순간 크게 당황해요. 그래서 이 오명을 이거를 벗어나기 위한 절치부심의 결과가 바로 공예품을 미술로 인정받기 위한 그 여정의 첫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동경미술학교의 공예사 연구실의 출발점이 돼요. 그 공예사 연구실이 바로 공예가 왜 예술이 되어야 되는지를 연구하기 위한 그 역사와 이론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데서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동경예술학교의 공예학과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공예품을 미술품으로 호명하면서 상품 가치를 제고하는 이영직 미술제작소, 미술품을 만든 게 아니라 공예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타이틀부터가 미술품이라고 붙었고요. 붙여서 고급 상품이라고 하는 걸 지향하게 됐고 또 조선미술전람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1950년을 전후한 시기에 해방공간에서 대학에 이제 공예학과가 생기면서 이러한 그 미술에 대한 조형 열망이 확장하게 되죠. 현재도 그게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황직 미술품제작소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발굴한 기관입니다만 논문 쓰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박사도 나오고 석사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거죠.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안실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생기고요. 또 제작실에 금공부, 목공부 뭐 이렇게 해서 생기고요. 근데 나전칠기가 초반보다 뒤로 갈수록 굉장히 비중이 커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통공예의 장르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어요. 통영이나 태천, 뭐 서울 등지에 나전칠기를 다시 부흥시키는데 굉장히 크게 그 역할을 했고요. 청자 재현범도 여기서 시작했고요. 종로 일대 음방 도가가 밀집해서 세공기술을 전수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도 이황직 미술품 제작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들이죠. 오약권 무늬를 표현한 것들이죠. 이거는 초반에는 왕실의 내탕금으로 만들어서 필요한 제한적으로 왕실에서 수요하는 특수한 공예품들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만은 머지않아서 이제 1910년대 초반에 일본의 주도권이 넘어가서 아예 우리나라 이 황실의 문장을 가지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면서 1937년까지 운영이 되죠. 청동기 재현 작품들입니다. 근대 도안이라고 하는 게 이황직 미술품 제작소의 그 공예적 어떤 기여도에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교하게 설계된, 미리 설계된 것을 결과하고 일치시키기 위한 과정. 그게 도안의, 도면의 그 기능인데요. 사실은 그 전에 우리나라는 도면이 그다지 크게 필요 없었어요. 자, 위에 있는 것을 도행판 이렇게 부르거든요. 저게 어떻게 보면 쭉쭉 금이 가 있고요. 거기에 그 교차 지점에 점이 찍혀 있죠. 이게 어디 쓰는 거냐면 건축 하나를 저 도면 하나 가지고 웬만큼한 건물을 다 지어요. 그 선이 벽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점이 바로 기둥입니다. 그래서 몇 칸 집, 헛집이냐 겹집이냐를 만들겠다. 대략이 이제 기둥과 기둥 한 칸 사이에 거리는 다 나와 있고 머릿속에 대목장의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걸 가지고 건축까지도 완성하던 다 머릿속에 장인의 노하우 속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새로 치밀하게 치수까지, 무늬의 표현의 위치까지, 무늬의 종류는 물론이고 두께까지, 재질까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미리 설계하는 이 근대 도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죠. 그 전에 공예품을 만드는데 도안의 그 전통사회의 도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견약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결과에 대해서 원하는 그 궁중에서 필요한 특수한 공예품의 질적인 것, 또 형식의 특수성을 잘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작동된 원리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근대 도안은 또 달라요. 이거는 이제 메이지 도안에서 비롯한 것이고요. 메이지 시대에 이제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서 유럽의 기립공상회사라고 하는 국립 그 수출품 회사를 유럽에다 만들죠. 나중에는 미국으로 옮겨갑니다만은. 그래서 그 이마리 도자기를 유럽에다 수출하던 그것에 이제 그 자신감이 생기고 또 박람회에서 또 일본 공예품들이 호평을 받다 보니까 또 자포니즘이라고 하는 또 일본풍에 대한 열망들이 유럽에 굉장히 한때 뜨거웠죠. 근데 거기에 편승해서 이 일본 공예품들을 유럽에다 많이 수출했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제실 기회원들을 화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무늬를 그리게 하고요. 그 무늬를 공방에다 던져주면 그것을 적용해서 공예품을 만드는 게 장인들의 몫이었고요. 그걸 가져다가 그 기립공상 회사를 통해서 유럽에 판매를 했죠. 그렇게 해서 얻은 부가 상당하죠. 부뿐 아니라 일본의 문화를 그렇게 해서 팔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왕진 미술품 제작소에서 썼던 도면입니다. 왼쪽이 작이라고 하는 그 제기죠. 언제작. 이거를 만들기 위한 도면이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구현해서 실물을 만든 거죠. 상품 포장의 역사도 또한 이왕진 미술품 제작소에서 처음으로 시작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이거는 나전 주칠함인데요. 이왕직에서 만들었던 도면이에요. 도면철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뒤에는 뚜껑에 있는 무늬고요. 그 다음에 나전으로 저렇게 무늬를 새겨라. 그 다음에 이렇게 펼친 무늬는 뒤로 이렇게 같은 무늬가 돌아간다. 삥 둘러서 그런 무늬를 새기면 된다. 이런 지시예요. 그리고 한쪽에 밑에 왼쪽에는 마치 쥐가 뜯어먹은 것처럼 부서진 것처럼 표현했죠. 그거는 지금은 이제 절반을 표현합니다만 단면으로 밑에 굽은 어떻게 모양이 안쪽으로 파인 모양이 어떻다. 바닥과 기벽의 두께는 어떻다.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 근대 도안의 특징은 절대 그 치수가 없어요. 축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면을 모든 경우에 다 1대1로 만들어요. 1대1로. 그러니까 이걸 재보면 그 크기가 그대로 적용 가능한 거죠. 이 포장 기술이 공예품만이 아니라 이거를 보관해서 그 아름답게 견고하게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포장의 기술도 이때 들어옵니다. 이게 일본 기술이에요. 메이지 도안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그게 이제 이왕진 미술품 제작소를 통해서 이 땅에 정착이 되죠. 1970년을 전후한 시기에 대학로에 한국 디자인 포장센터라고 하는, 지금 이제 디자인 진흥원이 생겼죠. 그 전신이 바로 디자인 포장센터인데 이름이 디자인 포장센터잖아요. 이게 포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품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는 것을 일찌감치 이때 깨우친 것이죠. 왼쪽의 아래는 도태칠기 아까 소개해드렸던 도자기 위에다가 오칠하고 나전을 심은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황지에서는 먹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먹이 굉장히 인기였고요. 그 다음에 비원작이라고 해서 청자를 재현하는 이런 것도 여기서 시도를 했습니다. 바로 메이지 도안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왼쪽은 그 유럽 수출품을 만들기 위한 메이지 도안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금체 색회 도자기를 만들어낸 결과를 이렇게 견져 보는 것이죠. 메이지 도안은 온지도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온지가 뭐 온고이 지신이라고 하는 이제 줄임말인데, 이게 수만 점이 지금 동경 국립박물관에 남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연구하는 일본 학자도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 근대의 공예품의 형식을, 도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더 좀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의 이 메이지 도안하고 유럽에 수출된 결과들이 결국은 자포니즘 그리고 아르누보의 식물문, 굉장히 그 당초문이 구불구불한 거, 그런 것들을 촉발시키는 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게 이제 그 메이지 도안과 그 실물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하단에 아주 작은 흑백 사진은요, 실제로 망박람회 일본 파빌리온에 이 작품들이 설치된 장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조선미술전람회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죠. 1932년에 그리고 공예부가 신설된 게 1932년이죠. 조선미술문화의 창달이라는 게 취지였고요. 대부분은 심사를 또는 운영을 일본 동경예대 교수를 포함해서 일본인들이 주관했죠. 전통과 화양 전일충 양식, 그러니까 일본에서 서양을 받아들여서 일본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형태의 것들이 새로운 신진 양식으로서 이 땅에 또 들어왔죠. 우리가 유일하게 서양의 정보들을 그 친근하게 쉽게 들여올 수 있는 경로가 바로 일본이었기 때문에 뭐 일본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부지기수고요. 창의성이 사실은 이 당시에 있을 리가 없죠. 느닷없이 장인들한테 작가라는 칭호를 주고 그 다음에 창의성을 발휘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무리죠. 그래서 초기 단계 모방과 답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모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방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창작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현대 공예의 조형화의 기본적인 토대를 이룬 게 바로 조선미술공예부, 조선미전의 공예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화병이 굉장히 인기였다고 했습니다마는 강창규라는 분은 이 건칠로도 화병을 만들었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김봉룡 선생이 바로 이렇게 나전칠기 가지고 화병을 만들었죠. 뭐 도자기로 화병을 만든 사람은 부지기수고요. 1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찍힌 기생빵의 모습이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생화가 꽂힌 화병, 이게 바로 새로운 생활의 개량 의지를 나는 가지고 있고 그걸 향유하는 사람이다, 앞서가는 사람이다, 모던거리다, 모던보이다라는 것을 표상하는 한 시각장치가 바로 나는 화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방 안에다가 무슨 액자 같은 걸 거는 뭐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뭐 가족 사진으로 바뀝니다만 뭐 그런 경향도 있고요. 몇 가지 작품들을 보시면은 전성규 대단한 분이에요. 전성규라는 분을 빼놓고 근대 나전칠기를 얘기할 수 없다.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성규 선생의 그 생애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저는 석사 때 지도받았던 이종석 선생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누상동의 상궁의 양자였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한때 그 순사를 했었다. 그랬는데 그 체질이 안 맞아서 늘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나전칠기 공방에 기웃거리다가 워낙에 솜씨가 뛰어나고 창의성도 있던 분이라서 몇 번 겨우 허락을 받아가지고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얼마 안 돼서
훌쩍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단계까지, 그것도 기존의 장인들을 뛰어넘는 단계까지 갔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일본의 그 다카오카 같은데 이렇게 차출될 정도로, 선발될 정도로, 그 다음에 25년에 이제 파리 장신 박람회에 그 선발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게 됐죠. 이게 1933년 제 12회 조선미전에 출품된 작품인데요. 지금은 이제 뭐 전 국회의원 어떤 분이 소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작품을 사진을 보시더라도 그 전에 작품들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이제 금강산 무늬도 굉장히 유행했습니다만은 마치 한 폭의 그 수묵화를 보는 듯하게 굉장히 그 표현의 그 성과도 뛰어나고요. 짜임새도 있고 구성도 좋고요. 디테일한 표현들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거기에 심지어 발문, 제발도 이렇게 직접 쓰고 심지어 낙관까지도 거기다 찍죠. 여기에 주로 기본적으로는 주문양은 주름질, 그러니까 그 실톱 같은 걸 통해서 주름질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많지만 무늬를 이렇게 액자처럼 두른 문양대의 외곽선은, 윤곽선은 끊음질로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서로 좋은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조선미전 13회에 그 이듬해에도 이렇게 굉장히 그 끊음질과 주름질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화려한 서류함을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사진도 제대로 변변히 남아있지 않아서 굉장히 그 엉성하게 찍힌 흑백 사진 한두 컷이 지금 알려져 있는 전부예요. 이분이 이제 태천 7공회소에 교장을 지냈을 때 그때 학생으로 처음으로 참여했던 분이 백태훈 교수셨는데요. 그분의 백태훈 교수의 고향이 바로 태천, 영변 이쪽이었어요. 그래서 고향에 생긴 것이니까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분이 이제 거기에 학생으로 참여를 했죠. 기술학교의 학생이니까. 근데 그분의 기억에 의하면 전성기 선생은 수염이 굉장히 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방하신 성품이었고 늘 막걸리를 옆에 두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자기 작품을 몰입하는 장면을 늘 보여주셨다, 손수. 그리고 굉장히 넉넉한 분이셨다라고 회고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늘 막걸리를 마시니까 긴 턱수염이 늘 거기에 막걸리 잔에 푹 담겨서 손으로 이렇게 쓸어내리던 장면이 기억난다. 이렇게 회고하시죠. 이분이 했던 역할이라고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육과 뭐 대외적인 활동과 그다음에 기술의 새로운 문의의 어떤 창출과 어떤 보급 이런 역할들을 늘 앞장서서 했던 분이죠. 여기에 이제 그 밑에 보여지는 사진이 왼쪽이 그 제자인 김봉룡이고요. 오른쪽이 전성규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하나의 화병이고 하나는 이제 담배합을 낮은 질기로 만들어서 파리 만박에서 그 상을 받았던 그 장면이 그 당시에 1925년에 그 도하신문에 크게 장식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깜짝 놀랐어요. 유럽의 그 본산지에 가서 이렇게 큰 상을 받아오는 우리나라 사람도 있다니 이렇게요. 그 위에 있는 것은 그때 받은 상장입니다. 그분을 가장 많이 닮은, 그러니까 외형도 그렇고 그 품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작가로서의 여정 모든 것들이 전성규 선생의 거의 분신이다 할 정도로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또 그분의 제자인 김봉룡 선생입니다. 김봉룡 선생은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라서 굳이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국전공예부의 심사위원도 하고요. 뭐 조선미전에 출품했던 건 당연하고 근대와 현대를 걸쳐서 공예 한국 미술의 그 중심부에다가 낮은 칠기라고 하는 공예 분야를 갖다 이렇게
좀 끌어들여서 그 위상을 만들어내는 데도 기여하셨고요. 그 다음에 전통 나전칠기를 기술을 충실하게 전수해서 무형유산의 역할을 선도했던 그 분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분은 다행스럽게도 본인이 직접 만들었던 이런 그 제작할 때 썼던 본인이 직접 그렸던 도안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책자로 이렇게 묶여 나오기도 했죠. 바로 그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표현했는지도 보여주고요. 자,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활달하고 세련된 무늬들을 거침없이 그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표현 수단들이 동시에 갖춰졌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분을 중요한 분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진갑 선생인데요. 이분도 이제 전성기 선생하고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고, 또 이분 또한 김봉룡 선생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고요. 그 조선 미전뿐 아니라 국전에서도 공예부를 굉장히 심사위원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죠. 근데 특히 1935년에 신성공예사라고 하는 공예사를 설립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성공예사는 최초로 수출을 목적으로 한 나전칠기 회사였어요. 제작사였죠. 여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제작에 관여했고요. 여기서 기량을 이렇게 세련되게 만들고 성숙하고, 그래서 작가로 배출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대의 인테리어 쪽 뭐 이런 쪽을 또 공예도 하고 뭐 이렇게 디자인도 하셨던 한도령 교수님도 여기에서 이렇게 관여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뭐 서울대학의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누구보다도 백태영 교수님이 직접 이분의 그 따님과 결혼한 바로 사위이죠. 두 분이 함께 이 회사를 일구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이 신성공예사에서 아까 순정 효황우의 그 공예품 일체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 맨 왼쪽 작품은 이제 침대고요. 그 다음 작품이 바로 이제 2층 장인데, 2층 의거리 장인데, 이 장이 똑같은 게 흑칠로, 이건 주칠인데요. 왕실에 쓰이니까 주칠로 만들었지만은 흑칠로 똑같은 걸 만들어서 조선미전에 출품해서 1937년입니다. 이게 현재 이제 숙명여대 박물관에 소장이 돼 있어요. 이 무늬들은 뭐 해강 김규진 선생을 비롯해서 뭐 금강산 무늬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너무나 이렇게 한 작품, 한 독립된 작품처럼 잘 표현이 돼 있어요. 아마 그 화가들하고 김진갑 선생이 시차는 좀 있지만은 긴밀하게 서로 교류하면서 평소에 얻었던 그리고 그런 도안들이 아니었을까, 아마 그런 교류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성공예사에서 바로 이와 같이 그 양면에 인쇄를 해가지고 수출품을 수출용 도록을 카탈로그를 만든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1950년대인데 이게 바로 김진갑 선생하고 백대원 선생이, 디자인은 거의 대부분이 김진갑 선생은 운영을 주로 하고 나중에는 백대원 선생이 이제 새롭게 디자인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서울의 영락동, 그러니까 영락교회 바로 근처에 있었던 걸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뒷면이에요. 보시면은 뭐 단추까지도 만들었어요. 뭐 파티션도 있고 심지어 뭐 상담용 테이블도 있고요, 함도 있고 그 다음에 화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나전으로 표현되어 있죠. 백태원 선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태원 선생은 일종의 입지전적 인물, 공예계의 입지전적 인물,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현대교육이라는 걸 거의 받으신 적이 없는데 대천 7공예소를 전성기 선생 밑에서 배워서 총독부 중앙시험소의 공예부의 촉탁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신성공예사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는 중앙대 서라벌리 예대 교수를 하다가 통합이 돼서 중앙대 교수로 정년퇴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통공예 근대의 전통공예를 누구보다 창의적으로 이것을 재해석하고 이끌어왔던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셨죠. 네, 이분이 이제 작품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1957년에 동아화랑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손수 포스터를 자기가 그리고 해서 개인전을 했던 이 포스터를 제가 우연히 그때 촬영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은 금방금방 보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김태희 선생이라고 이제 중요무형문화재 5.7장을 지냈던 분이시고요. 김진갑 선생을 사사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강창규 선생 아까 말씀드렸죠. 동경미술학교를 1935년에 졸업해서 조선미전에 특선도 하고 일본 제전에도 활동하고요. 근데 이 건칠반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건칠로 이 형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형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직선으로 언뜻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곡선과 곡면으로 그 이 기형 전체를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의 기능의 정점에서 이것을 아낌없이 분투의 결과로서 이걸 빚어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근대문화재로 지정하는데 보고서도 쓰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삶 자체는 굉장히 불행했어요. 삶 자체는 이런 이제 그 건칠의 기술이 이분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활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그 건칠공예가 나전하고 결부시키면서 뭐 건칠이라고 하든가 570에는 사실은 나전칠기의 기본 바탕이 되잖아요. 굉장히 그 필수적인 짝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나전칠기를 훨씬 더 풍부하게 근대의 나전칠기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기여했던 분들의 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현대적인 이런 작업들도 요즘에 이분들의 어떤 근대의 나전칠기의 그 기능과 어떤 전통을 또는 창의적인 어떤 결과들을 지금 그 2세대, 3세대의 작가들이 이제 잘 전승해서 창조적으로 이렇게 국제적인 명성을 얻으면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적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BMW의 뭐 안에다가 이렇게 콜라보를 한 이런 작가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손이 다시 한번 주목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기계가 늘 만능이 없고 그에 비해서 스피드와 효율이 떨어지는 손이 이제 그 문명의 퇴행처럼 여겨지던 시대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손이 특히 손의 재능 그리고 손이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문명의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서 키워가느냐 이것은 우리 공예를 걱정하고 공예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공통된 관심사이고 주목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질문을 제가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질문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회화의 경우에는 작가 고유의 필치를 통해 작가를 알 수 있기도 한데 나전 공예품의 경우에는 근대 공예가들 또한 고유의 작업 방식이나 문양 등으로 작품들을 구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고유의 특징들이 있나요? 이렇게 김평순 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의 그 공예의 그 큰 차이 중에 하나는 근대 이전은 집단 개성, 소위 말해서 집단 개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개인의 어떤 창의적 개성이 요구되던 시절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문명을 이끌어온 또는 문화를 발전한 동력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자기 작품, 자기 이름을 사인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고대의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선 시대라든가 이럴 때 특별한 이유로 어떤 거를 이렇게
이제 자기 이름을 쓰고 뭐 또 생산지를 뭐 기록해라 이런 지침이 있긴 했습니다만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누가 그 제 작가가 있다, 굉장히 드문 사례인데 있다 그러면 오히려 진품일까 이렇게 의심해 볼 정도예요. 근데 근대는 이제 개인의 작가의 어떤 고유성,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이 창의성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사인도 하기도 하고요. 금방 누구 것인지 알아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일본 해안에도 전복이 풍부하게 잡혀서 일본 쪽도 낮은 칠기를 제작하기 좋은 환경이며 나라 시대부터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칠기 유행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해 보이는데 이건 단순히 제가 일본 쪽 나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인한 오해인지 아니면 국가별로 취향이 다른 것과 같은 심리적인 이유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DJS라고 쓰시는 이니셜 쓰신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 재료는 세계 어느 나라나 이 영롱한 빛을 발하는 조개 껍질이나 또는 그런 대체재들이 어디에나 있을 것입니다. 아까 그 수입처를 충분히 설명드렸듯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도 있고요. 타히티까지도 이렇게 다양하죠. 일본은 당연히 많고요. 그런데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자신들의 어떤 집단의 감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결부되었을 때 그것을 새롭게 정성 들여서 가공해서 공예품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른 색깔, 단순한 다양한 오색 찬연한 색깔보다 모노톤으로 단순한 한두 가지의 색깔인데 그것이 빛을 받으면서 훨씬 더 다채롭게 이렇게 스펙트럼이 일어나는 그런 천연의 어떤 빛깔, 그 색이라기보다는 빛깔에 가까운 것 이런 것들도 좋아하는 그런 감성이 특별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려시대 나전칠기에서 조선시대 나전칠기로의 변모 과정을 볼 때 이를 기술의 퇴보로도 또는 미감의 변화로도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공예의 문화상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공예는 기술의 기능적 측면과 미술의 조형적 측면을 모두 지닌 하나의 종합의 예술일 텐데 기술의 진보와 별개로 공예미의 기준은 상대적인 건가요? 이렇게 이진영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분명히 시각적으로 보기에 고려시대의 그 정세하고 정치한 문양 표현의 어떤 결과들이 수없이 많은 영역에 걸쳐서 우리 눈에 목도되고 있죠. 뭐 고려 청자도 그렇고 금속 공예품도 그렇고 심지어 뭐 문양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문직기 같은 것도 문직도 그렇고요. 뭐 나전칠기는 말할 것도 없고 아까 그 경험 하나에다가 나전 껍질의 개수가 2만 개가 넘게 아주 촘촘하게 붙었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기술이 승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선시대는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렇게 간일해졌다고 그럴까? 단순해졌다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소박하고 뭐 완성에 대한 무관심이라고까지 오해받는 그런 측면이 이제 조선시대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저는 고려시대에는 문의의 표현 같은 것들이 겉으로 마음껏 표현해낼 수 있는 시대였다. 그러니까 불국토를 이 땅에다가 구현내서 바로 불가의 세계가 얼마나 심오하고 아름다운지를 불화라든가 불교 공예품 등을 통해서 표현하던 시대가 바로 고려시대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화려하게 하거나 비싼 귀한 것들을 소재로 쓰는 것에 대한 제한이 그다지 없었죠. 그래서 겉으로 표현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시대의 미의식이 그것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을 오히려 절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만들죠. 그렇다고 해서 과연 기술이 퇴보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
저는 기술이 내면화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에는 기술이 겉으로 화사하게 피어올랐다면 조선시대는 그 겉으로 표현되던 기술의 어떤 정화가 내면화됐다. 이걸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냐면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아까 경암의 예를 들었죠. 이 일본에서 어렵게 이제 그 기증자를 통해서 이제 지금 국립박물관에 경암 한 점이 들어왔죠. 이거를 이제 이 엑스선 촬영을 해보니까 조선 시대의 그 기형을 구성하는 방식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 경사면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작은 함이잖아요. 그럼 이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2만 개 이상의 나전을 붙여가면서 거기에 금속 꼬아서 선과 뭐 대모까지도 해서 복채기법까지 해서 정말 화려하게 표현했는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경전을 넣는 용도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공예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무늬의 표현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이것이 오래 갈 수 있도록 굉장히 견실한 짜임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여요. 조선시대적 감성이나 지금의 우리의 상식에 비춰보면. 그런데 이거를 그냥 맞짜임 해가지고 그냥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형을 구성하는 데는 굉장히 엉성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충격을 가하면 금방 아마 해체돼 버릴 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가구를 보시면요, 얼마나 짜임이 보이지 않는 안쪽에 들어와 있는 그 짜임이 견실한지, 어떤 경우에는요 지옥장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들어가면 이걸 쪼개지 않으면 빠지지 않는, 그건 못 하나도 쓰지 않잖아요. 그냥 대못 정도 쓰고 감잡이 정도로 보강을 하는데, 이 그 정교한 짜임 기술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완전히 정착을 하거든요. 훨씬 진보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겉모습으로 봤을 때 조금 소박하다고 해서 기술이 퇴보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좀 더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미술에 대해서 지나치게 완성에 대한 무관심이다, 굉장히 소박하다, 자연의 미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덧붙여서 한 말씀만 중요하니까 드리면, 저는 우리 것이 통시대적으로 굉장히 아까 보시던 것처럼 팔만대장경이나 사경 같은 걸 보세요. 얼마나 정교한지. 그래서 정교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봐요. 어느 시대에나 정교한 거는 있고요. 어느 나라나 정교한 게 있으면 허술한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보일까? 그것은 정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공예품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정확성에 대한 열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허술하다든가 완성에 대한 무관심 이렇게 오해되는 거거든요. 대충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곡해되고요. 그것은 온당한 해석이 아니다, 평가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확한 것은 정교한 거하고 달라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계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거는 좀 넉넉하게 가자, 좀 함께 더불어 사는데, 이런 공동체 의식의 기초에서 상대를 믿고 배려하고 품는 이런 감성, 그런 기초 위에서 넉넉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아이한테 물건을 사러 보내더라도, 심부름을 보내더라도 5개 사와라. 예전에 안 그래요. 8개 이렇게 사오라고 그러거든요. 3개 사와, 8개 사와. 이렇게 하면 그대로 이렇게 아이가 가게 주인한테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묻지도 않고 정확하게 전해줘요. 정확하게 그 주인이 이렇게 물건을 준다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유연하게 소통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수치를 딱 정해서 얘기하거나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별달리 조금 너무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강팍해서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심지어 고려시대 공예품조차도. 정확하게 그 도식에다 집어넣으면 굉장히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심지어 그 당마사에 있는 그 염조합 있잖아요. 12cm 지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온갖 그 고려시대 전성기의 기술이 다 녹아들어 있는, 거기 언뜻 보면 너무 정교하죠. 그런데 거기에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떤 것이 같은 위치에 똑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 중간쯤 꽃이 반쯤 숨기도 하고, 어떤 것은 꽃잎이 있다가 없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완전하게 있기도 하고.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그것을 오늘날의 장인이 그 치수하고 뭐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해서 너무나 기하적으로 정교하고 정확하게 재현을 해요. 그러면 그 맛이 어떨까요? 우리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참 묘해요. 정확한 것과 정교성을 구분해서 우리의 기술의 어떤 열망, 그리고 우리 미의식과 결부시켜서 평가하는데 조금 더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영 우리 졸업생 같은데 반갑고요. 굉장히 좋은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분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